만나고 싶은 사람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만나는 시간,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오늘 만날 인물은 오펜하이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끝낸 요인 중에 하나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원자폭탄을 만든 이론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펜하이머는 2차 세계대전 중 여러 학자들과 함께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은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 맨하탄 계획을 주도했습니다.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는 반항적인 젊은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원래 그는 맨하탄 계획에는 참가하지 않으려 했지만 당시 결핵을 앓고 있던 자신의 아내를 위해 오펜하이머가 매주 휴가를 주고 병원 치료까지 주선해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제공해주자 이에 감동한 파인만은 프로젝트 참여를 결정합니다. 이후에도 파인만은 다른 정부 고위 관료에게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오펜하이머에게는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에서 실제로 원자탄이 투하되고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자 오펜하이머는 자신의 연구 결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 미국 정부가 이번에는 원자탄보다 더 수십 배 살상력이 강한 수소폭탄 제조에 나서자 오펜하이머는 이에 반대하는 반핵 활동을 펼치게 되고 모든 공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일이 사실 오펜하이머는 엄청난 애연가로서 담배 파이프나 필터 담배를 입에서 뗀 적이 거의 없을 지경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결국 흡연으로 인한 후두암에 걸려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까지 핵무기로 죽은 사람보다 흡연으로 사망한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군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가 내년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펜하이머 이야기를 통해 과학기술의 윤리적 의미와 과학자의 책임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We imagine a future.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1904년 뉴욕의 한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역시 유대인이군요. 독일계 이민자인 아버지 줄리어스 오펜하이머는 17세 때 혼자 미국으로 건너와 양복 옷감 수입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수제 양복에서 기성품으로 수요가 전환되던 시점이어서 아버지는 큰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화가였고 아버지는 사업이 성공적이었던 덕분에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고흐나 피카소, 르누아르 같은 유명 화가의 작품을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학창시절 고등학교 때까지는 오펜하이머는 언제나 1등을 놓치지 않는 아이였으나 사교성은 떨어져서 주로 혼자 지냈습니다. 성적은 뛰어나지만 운동신경은 거의 없어 체육활동은 잘 하지 못했고 멍 때리는 일이 많아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언어에는 탁월한 재능을 보여 그리스어를 이미 고등학교 때 마스터했고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으며 네덜란드어는 일주일 만에 익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를 취미로 공부해서 힌두교 원전을 번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에는 단테의 신곡을 원서로 읽기에 이탈리아어를 익히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대신에 언어 분야에서는 약간 처지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오펜하이머는 언어 분야에서까지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를 했네요. 중학교 때 냉동실에 알몸으로 갇힌 일도 있었다는데요. 이는 오펜하이머가 친구들을 고자질했다는 오해로 생긴 일이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도 성적이 좋아 4년제 과정을 3년 만에 마치고 1925년 하버드 대학 화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물리학 연구소로 유학을 갑니다. 오펜하이머가 유럽, 그 중에서 특히 영국으로 유학을 간 것은 당시 미국은 아직은 학문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유럽 국가들에 뒤처져 있었고 신생학문인 양자역학을 미국에서 연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던 오펜하이머는 보어와 러더퍼드에 의해 확립된 영국 실험 물리학 공부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심지어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걸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환상에 사로잡혀서 지도교수를 살해하겠다는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천재들은 역시 괴짜 같은 면이 있습니다. 결국 오펜하이머는 영국 유학을 포기하고 독일 괴팅겐 대학교에 막스 보름 밑으로 옮겨갑니다. 독일에서는 1926년부터 1929년까지 물리학과 화학의 융합 분야인 스펙트럼 양자론을 공부합니다. 괴팅겐 대학에서 오펜하이머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볼프강 파울리, 유진 위그너, 엔리코 페르미 같은 젊은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활동에 전념합니다. 이론 중심의 독일 대학의 학풍에 오펜하이머는 잘 맞았고 9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괴팅겐 대학에서 오펜하이머는 교수의 강의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자신이 직접 강단에서 강의를 진행해서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도 합니다. 설익은 천재의 오만함이 발현된 것 같습니다. 연속 스펙트럼의 양자론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론 물리학자로서 명성을 얻은 오펜하이머는 미국으로 돌아와 버클리 대학 물리학과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대학원생으로서 다소 오만했던 오펜하이머는 교수로서 재직하던 초기에는 처음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었지만 연구소 책임자를 맡으면서 책임감과 리더십을 익혀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학생들과 교수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게 되자 180m 키에 체중은 60kg를 넘은 적이 없어 다소 왜소한 체구였던 오펜하이머의 말투와 몸짓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버클리 대학에서 오펜하이머는 실험물리학의 대가 어네스트 로렌스와 함께 일했고 로렌스가 이후 맨하튼 계획의 최고 책임자 중에 한 명이 되면서 오펜하이머도 맨하튼 계획에 참가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오펜하이머는 정치활동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괴팅겐 대학 지도교수인 막스 보른이 나치에 의해서 추방되자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추방된 유태인 물리학자들을 위한 모금운동과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 사람들을 돕는 정치사회적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또한 교직원 노동조합에 적극 가담하면서 오펜하이머 주변에는 자연스레 좌파 성향의 친구들이 모여들게 되고 친동생 프랭크 오펜하이머, 한때 약혼녀였던 진 테트록과 부인 키티의 공산당원 경력은 2차 대전 후 미국을 휩쓴 메카시 선풍에서 오펜하이머를 곤혹스럽게 한 요인이 되고 맙니다. 오펜하이머의 연인이었던 진 테트록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 오펜하이머는 진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메카시즘의 광풍으로 좌익 사상가들에 대한 정보기관의 사냥이 극에 달한 시기라 진의 죽음이 타살이라는 음모론이 돌기도 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이런 이력과 정치적 성향 때문에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맨하튼 계약에 그를 참가시킬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국 좀 의심스럽기는 해도 당장에 그의 학자적 능력과 물리학 지식이 필요했고 그와 친분이 있었던 군 장성들이 그를 변호해 줌으로써 오펜하이머는 최종적으로 맨하튼 계획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42년부터 맨하튼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이 먼저 원자탄을 개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맨하튼 계획을 승인하고 미 육군이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때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된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은 이미 우라늄을 이용한 폭탄 제조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던 세 개의 연구소와는 별도로 또 하나의 연구소를 계획하게 되고 오펜하이머를 바로 이 연구소 책임자에 임명합니다. 그리하여 오펜하이머는 1943년에서 1945년까지의 2년 7개월 동안 실제 원자폭탄을 설계 제작한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게 됩니다. 최대 6,000명 이상의 연구원이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였던 맨하튼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끈 오펜하이머는 이후 관리자로서의 능력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2차 대전 말기에 실제로 일본 본토에 원자탄이 투하되고 원폭 피해자의 참상이 전해지면서 오펜하이머는 자신의 과학적 연구가 참혹한 결과를 낳은 것에 죄책감을 느껴 핵무기에 대해 회의론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2차 대전 이후에도 오펜하이머는 여전히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무차별 살상이 불가피한 대형 핵무기보다 전술 핵무기를 개발할 것을 건의하지만
미군은 오히려 세계의 3차 대전을 야기할 수도 있는 공격적인 핵 전술을 채택합니다. 결국 이런 입장 차이 때문에 오펜하이머는 정부 당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마침내 미 육군이 원자탄의 살상력을 뛰어넘는 수소폭탄 개발에 나서자 오펜하이머는 이에 극렬히 반대하게 됩니다. 미국이 수소폭탄 개발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소련이 1949년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고 곧 수소폭탄 개발에도 성공합니다. 미소 냉전이 격화되던 시기에 반핵주의자로 돌변한 오펜하이머는 공산주의자라는 의심을 사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결국 오펜하이머는 메카시즘의 광풍 속에서 빨갱이로 몰려 모든 공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 1954년 미국은 비키니 제도에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합니다. 이 수소폭탄의 폭발력은 15메가톤급이었습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보이가 15킬로톤, 나가사키에 투하된 펜맨이 21킬로톤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수소폭탄의 살상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탄의 개발 실험에 성공한 후 오펜하이머가 엄청난 파괴력에 놀라며 남긴 소회를 소개하며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핵무기 개발로 이제 인류는 스스로 자신을 절멸시킬 무기를 손에 넣었음을 암시하면서 오펜하이머는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기타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세계로 돌이킬 수 없을 것임을 깨달았다. 일부는 웃고 일부는 울었으며 대다수는 침묵에 잠겼다. 난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기타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도다. 아마 우리 모두 어떤 식으로든 그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They won't fear it until they understand it. And they won't understand it. 언제 어디서나 만나고 싶은 사람을 쉽게 만나는 시간, 이 사람을 보라 6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ory will take you only so far.